자, 부동산 관리 주체인데 이쪽은 좀 여러분 관리 주체와 상당히 우리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중요한데 시험 문제는 요 두 개를 묶어서 자주 출제를 하죠. 우선 관리 주체에 따르는 관리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선 자가. 자, 여러분 시험에 자가 관리로 출제를 하다가 27회 시험에는요 직접으로 말을 바꿔서 출제했고 23회는 또 자치로 또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용어를 이렇게 자주 바꿔서 출제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또 위탁 관리로 제일 많이 나오다가 또 시험 문제는 또 뭘로? 이걸 직접 대신에 간접, 또 외주라는 말 많이 들어보죠. 외주, 우리 외주를 준다. 외주 관리. 그리고 혼합 관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적인 영역에 따라 또 시설 관리, 또 자산 관리가 또 많이 나오고 중간에 건물 및 임대차 관리로서 이것을 프로퍼티, 재산 관리라고 하죠. 자, 근데 시험 문제는 뭐가 중요하다? 시설 관리와 자산 관리. 그래서 요 두 개에서 이제 묶어서 출제하기도 하고 따로따로 출제하기도 하고 하여튼 제일 출제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 원래 우선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이쪽에서는 출제를 할 때는요 항상 정답을 어디서 묻죠? 정답을 장단점에서 정답을 묻습니다. 자가 관리는 본인이 직접 관리하니까 소규모의 부동산 관리에 적합한 오래된 정통적인 관리 방식인데 본인이 직접 관리하면 장점이 어떤 점이 장점이에요? 본인이 직접 관리하면은 우선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이 신속해요. 그리고 또 본인이 직접 관리하면 입주자에 대한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고 또 관리 업무에 대한 지시 및 지휘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시험에 여기 좀 한 3번 나와서 잘 출제합니다. 기밀 유지 및 보안 관리가 양호하다.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내요. 기밀 유지 및 보안 관리가 양호하다는 장점이 있고 자가관리원의 부동산 설비 애호정신이 높고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단점은요.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는 전문성이 낮아진다는 단점이 있고 또 인건비가 불합리하게 높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정 때문에 임대료 경정도 어렵고 관리 업무에 무사 안일주의, 타성화가 나타날 수 있는 단점이 있어요. 자, 그런 점은 단점이에요. 자, 이 위탁 관리는 우리는 부동산 전문 관리 회사의 입찰 경쟁을 통해서 낙찰이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 관리를 하면요. 관리 비용이 낙찰 경쟁이 이루어지니까 관리 비용이 뭐가 돼? 저렴하다.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관리 업무의 뭐를? 전부를 위탁합니다. 관리 업무의 뭐를? 전부를 위탁하는 방식. 관리 업무의 전부를 위탁하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주는 자신의 본업에 전념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 회사의 관리가 이루어지니까 전문적이고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면서 시설물의 노후화를 늦출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또 관리 업무에 무사 안일주의, 타성화도 방지할 수 있는 장점도 있죠. 자, 단점은 뭐예요? 위탁 관리 업체가 영리를 추구할 경우에는 부실 관리를 초래할 우려가 많다. 위탁 관리원들의 부동산 설비 애호 정신도 낮고 시험에 이것도 많이 냅니다. 기밀 유지 및 보안 관리가 곤란하다. 본인이 관리 안 하니까. 그리고 또 위탁 관리 요원들의 인사 이동이 심하면 자주 바뀌면은 관리 업무의 신뢰도도 떨어질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자, 혼합 관리는 이 자가 관리에서 뭘로 가죠? 자가 관리에서 위탁 관리로 가는 거죠.
자가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이행되는 과정에서의 과도기에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과도기에 유용하다는 장점, 과도기적 관리라고 해요. 그래서 뭐죠? 또 혼합관리는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서 우리는 전문가가 관리하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관리? 전부가 아니라 부분 우리가 위탁 방식이다.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서 전문업자에게 위탁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또 전문업자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 단점이 있어요. 또 관리상의 운영이 잘못되면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 정답 3번 물었어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단점이 있고 또 자가관리용과 위탁관리용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면은 양 방식의 단점이 다 노출될 수도 있다. 자, 하여튼 시험에는 장단점에서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주의해 두고, 자, 전문가적인 영역에 따라 시설 관리를 보면은 시설 관리는 부동산 우리 소유자나 이용자의 단순한 요구에 부응하는 소극적 관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있잖아요. 말 그대로 시설만 관리해요. 그래서 이 부동산에 관한 각종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소극적 관리로서 여러분 청소, 건물의 청소 관리, 설비 관리, 방범 등의 보안 관리, 에너지 관리 이런 것은 전부 뭐에 속한다? 시설 관리에 속하는 업무예요. 자, 업무 내용도 많이 나오거든요. 어디 속하는지 알아야 돼. 자산 관리는 부동산 소유자나 기업의 재산, 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관리 방법을 모색하는 적극적 관리야. 적극적 관리로서 언제 부동산을 매입을 하고 매각할 건가? 매입, 매각의 관리,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에 따른 관리,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결정, 재개발 결정, 재투자 결정, 리모델링 결정, 투자에 따르는 위험, 리스크 관리 이런 건 전부 무슨 관리? 자산 관리에 속해요. 자, 그러면 거기에 보시면은 한 단계 더 있죠. 316페이지 보시면은 건물 및 임대차 관리를 우리는 재산 관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시설 관리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관리로서 운영, 부동산 보유 기간 동안 운영 수익을 극대화하고 부동산의 자산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그러한 관리를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관리 활동 보면은 자, 부동산 관리 활동은 임대차 활동이 주가 되는데 1차적으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임차자를 선정하는 일이 먼저 해야 돼요. 자, 주거용 부동산의 임차자를 선정할 때는 주변의 다른 이웃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느냐, 이걸 전문용어로 유대성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상업용 부동산은 매상고와 관련해서 가능 또는 잠재라고 하죠. 가능 매상고, 잠재 매상고를 기준해서 선정하고, 공업용 부동산이나 사무실용, 업무용 부동산은 임차자의 목적에 맞느냐, 적합성을 기준으로 임차자를 선정하면 두 번째 단계는 임차자가 가지는 권리, 임대자의 의무 관계를 나타내는 임대차 계약서에 뭐를 해야 돼? 사인을 해야겠죠. 작성해야겠죠. 그때 뭐 여러 가지 계약상의 옵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걸 정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임대차 계약서 작성할 때 임대료가 중요하죠. 네? 언제까지 얼마의 임대료를 납입할 것인가를 계약서에 또 명시했는데, 임대료 결정하는 방법이 지금 거기에 3가지가 나오죠. 총임대차는 뭐에 적용한다?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 부동산에 적용하는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총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이죠. 그럼 총임대료를 받아서 세금, 보험료 누가 납부해요? 임대인이 납부하는 게 조임대차. 그럼 순임대차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뭐만? 순수한 임대료만을 지불하고 그 외에
영업에 따르는 비용은 협상회에서 결정하는 방식을 의미하는데 1차, 2차, 3차가 있죠. 그래서 우선은 1차는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뭐를 지급한다? 순수한 임대료를 지불하고 또 임차인이 그 시설물에 대한 편의, 시설을 이용하면 그에 따른 비용도 누가 내야 돼? 임차인이 내겠고 또 우리가 부가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걸 사용하는 누가 내야 돼? 임차인이 부가금도 내고 그리고 세금도 우리는 임차인이 부담하면 1차. 자, 2차는 1차 순임대차에 뭐 보험료, 화재 보험료까지 포함해서 우리 지불하면 2차. 그럼 3차는 2차 순임대차에다가 뭐를 더해주죠? 유지 수선비까지 더해주면 되는데 특히 공업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3차 순임대차가 일반적. 그러니까 뭐 세금, 보험료, 유지 수선비까지 포함시키는 3차 순임대차가 일반적입니다. 자, 시험에 또 3번 출제했죠. 자, 또 2년 전에 26회도 또 나왔습니다. 15회는 계산문제 출제했습니다. 중개사법에서. 비율 임대차는 뭐에 적용한다? 우리 상가, 점포 등의 매장용 부동산에 적용하는데 개념이 출제했었죠. 자, 임차인의 총수입, 상가, 점포 등에 있어서 임차인의 총수입의 일정 비율, 뭐 예를 들면 총수입의 7% 이런 식으로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하는 방식을 비율 임대차라고 합니다. 개념을 계속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임대료를 이제 수집을 해서 이제 임대용 부동산을 유지하는 활동인데 유지 활동 3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예방적 유지 활동이죠. 정기적으로 여러분 소독 청소하는 일상적으로 행하는 유지 활동도 있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수립된 유지 계획에 따라 시설을 교환하거나 수리하는 등의 사전적인 유지활동을 예방적 유지활동입니다. 예방적 유지활동. 자,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사후적 유지활동이 대응적 유지활동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후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는 관리입니다. 사후적 유지활동이 대응적 유지활동,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수정해야 되니까 수정적 유지활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험에 또 가입을 하고 이제 장부 처리를 해서 관리자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하면 되는데 그 보험에 임대료 손실보험이 있죠. 자, 여러분 지진 등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때 매월 뭐는 나가요?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그리고 영업 경비는 지출되는 경우가 계속 나타나는데 그러면 임대인이 손실을 보잖아요. 임대료 못 받으니까. 그럼 이러한 재해 기간이 재해가 발생함으로써 건물이 수리하고 복원하는 기간 동안 임대료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이 임대료 손실보험. 우리는 없죠? 네, 일본에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해봐야 화재 보험료. 네, 지진이나 이런 걸 많이 나타내는 일본 같은 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건물의 내용연수. 자, 우리 감정평가이론에서도 배우는데 내용연수는 수명이죠. 건물의 내용연수 하면 건물의 수명인데 다시 한번 저번 주에 배웠던 걸 다시 한번 복습하면은 건물을 준공해서 정상적으로 관리할 경우에 건물의 사용에 따른 소모나 마멸, 훼손도 되고 화재로 인한 전소도 될 수도 있어요. 하여튼 건물의 사용이 뭐 할 때까지? 불가능할 때까지 기간. 그럼 뭐 할 때까지? 철거할 때까지 기간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물리적 내용연수. 자, 또 건물의 기능이 유효한 기간이 뭐죠? 기능적 내용연수야. 자, 여러분 아파트
여러분 지었는데 그 아파트라는 건물이 기능적으로 유효한 기간 몇 년이에요? 30년? 요즘 재건축이 하나 봐서요?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파트 수명이요. 요즘 짓는 최근 아파트는요. 평균 약 60년 가요. 요즘 짓는 아파트는 자재가 그만큼 발달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 지은 아파트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게 이제 수명, 기능적으로 수명이 물리적인 수명 오래 가는데 기능적으로 유효한 기간. 각종 설비 있죠. 뭐 수도관이라든지 각종 그 안에 있는 시설, 그게 뭐가 돼? 기능적으로 끝났어요. 그게 보통 과거에 지은 아파트가 요즘 몇 년 보는 거야? 30년 이렇게 보는 거야. 재건축이나 이렇게 보죠. 네? 그래서 그건 기능적으로 유효한 기간, 기능적 내용 연수예요. 설계, 설비 이런 걸 보는 거고.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 경제적 내용 연수라고 있거든요. 요걸 지나면은 임대료 수입보다 오히려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럼 요까지가 경제적으로 수명이 끝났어. 임대료 수입과 유지 비용이 같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경제적으로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수명을 의미하죠. 경제적 내용 연수.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림을 보면은 경제적 내용 연수가 뭐보다 물리적 내용 연수보다 그 기간이 짧아요. 자, 이것은 이미 우리가 저번 주에 한 번 더 배운 용어고, 자, 건물의 생애 주기를 보면은 건물을 건축하기 전의 단계, 이때는 뭐 시장 분석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뭐가 있냐, 땅만 있어요. 건축 용지가 있는데 착공을 하려면 분석을 해야 돼. 주변에 건물, 유상 건물의 공급 상황, 임대료, 시장 상황, 공법상 규제 있는지 다 분석을 해야 돼. 그래서 괜찮으면 뭘 해야 돼? 착공을 해야죠. 착공해서 완공에 이르는 단계를 우리 무슨 단계? 신축 단계. 그러면 신축을 하면 아직 사용을 안 했어요.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물리적 유용성은 어떻게 된다? 가장 높이 나타난다. 물리적. 자, 이 물리적 측면에서의 유용성은 뭐가 돼? 최고가 돼. 최고. 가장 높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제 신축 단계를 지나면요, 건물을 사용을 해요. 사용을 하면은 사용했다는 소모가 되죠. 그래서 건물의 가격도 낮아지고 건물의 유용성도 어떻게 돼요? 하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안정 단계로 들어오면 건물이 장기적이고 본격적으로 안정되는 단계로서 건물이 존속하는 기간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이 안정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량 비용과 같은 자본적 지출을 많이 행하는 것이 유익한 단계가 안정 단계. 비용이 적게 들고 수명을 더 연장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안정 단계를 지나서 노후 단계로 들어오면요, 노후가 됐거든요. 건물의 물리적 기능적 상태가 급격하게 뭐가 돼? 악화되는 단계가 노후 단계. 노후 단계. 이때는요, 계량비를 계량비는 안정 단계 지출해야 되는 게 좋고요. 이때는 계량비를 많이 지출하니까 안 돼요. 이때는 계량비를 지출하기보다는 새 건물로 교체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건물을 효용 가치가 거의 없어져서 철거할 때가 됐다. 이런 단계가 완전 폐물 단계죠. 자, 시험에는 요 지문이 좀 많이 나오는데 22회 시험은 요걸 출제를 했었고요. 물리적 내용에서 요걸 출제했고, 또 우리가 5회 시험은 생애 주기 비용을 출제했고, 26회는 요 내용 연수와 요걸 또 묶어서 출제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뭐 우리가 한번 순서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케팅으로 갑니다. 자,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 이르는 상품의 흐름 자체가 마케팅인데, 자, 이 부동산 마케팅 활동은 부동산이라든지 부동산업에 대한 태도나 행동을 형성하고 유지하고 변경시키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활동이 부동산 마케팅 활동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는요, 공급자, 판매자 주도의 시장에서 점점 어떻게 돼요? 소비자, 구매자 주도의 시장으로 최근에는 전환되고 있음에 따라 이 부동산 마케팅의 역할이 점점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요, 마케팅 대상 하면요, 여러분 토지, 건물 등의 소유권 거래도 이루어질 것이고, 부동산 서비스도 마케팅 대상이고, 또 부동산 증권인 여러분 배우셨던 지분증권, 부채증권도 마케팅의 대상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동산을 둘러싼 마케팅 환경을 분석을 해서 우리는 목표로 하는 시장에 도달하기 위해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뭐를 출제한다? 당연히 마케팅 전략을 출제하죠. 매년 출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출제하겠죠. 마케팅 전략 모르면 큰일 납니다. 자, 마케팅 전략에서 우선 출제가 되는 것은 시장, 지금 22회부터인가? 22회부터 28회까지 계속 이쪽 라인에서 계속 출제하고 있어요. 정답을.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에서 계속 이쪽 라인에서 정답을 묻고 있는데, 여기에는 뭐죠? 우리는 STP 전략과 마케팅 믹스가 있습니다. 마케팅 믹스, P가 4가지 P가 믹스, 혼합한 전략이라고 하죠. 자, P가 4가지가 있어서 피스라고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계속 지금 6년 연속 정답을 묻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험에 많이 나오네요. 자, 우선은 시장 점유죠. 요 시장 점유 마케팅은요, 마케팅의 중심이 되는 시장, 가장 좋은 시장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장을 표적 시장이라고 하는데, 이 표적 시장을 선점, 미리 점유하고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기법을 우리는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죠. 그래서 이거는 시장을 점유하는 거니까 누구죠? 소비자가 아니라 공급자. 그래서 공급자 차원의 우리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는 STP, 또 순서대로 가면 돼요. STP 전략. 자, S는 시장을 뭐 한다? 세분화하는 세그멘테이션. 앞에 S를 따져. 그 다음에 T는 타겟팅. 그리고 P는 포지셔닝. 자, 주의할 건요, 시험에 나오면은 이 P가 여기 P가 아니라는 거. 요것도 여기 들어옵니다. P는 여기 P 아닙니다. 포지셔닝. 자, STP입니다. 그래서 S는 인구, 예를 들어서 연령별, 소득, 경제학적 특성에 보면 소득을 많이 따지는데, 인구, 경제학적인 특성에 따라 전체 수요자 집단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몇 개의 소규모 집단으로 뭐 한다? 세분화해요. 세분화. 예를 들어서 분양시장을 많이 따지니까 30대 분양시장, 40대 분양시장, 50대 분양시장, 60대 우리가 이상의 분양시장, 이렇게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분양시장을 이렇게 세분화했어요. 이게 바로 뭐죠? 요거죠. 세그멘테이션. 세분화해서 세분화된 시장에 따르는 판매 지향점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전략을 우리는 시장 세분화 전략. 여기서 시험에 23, 4, 5회, 3회 영석은 여기서 정답 물었어요. 작년에도 출제했는데 하여튼 정답 지문은 23, 4, 5회. 하여튼 시험에 많이 나와요. 시장 세분화 전략은. 지문에 많이 뜹니다. 그럼 이거 세분화 시켰어요. 세분화 시켰는데 나는 여기 타겟 하겠다. 정하죠. 타겟팅 정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회사에서 공급되는 상품과 가장 일치되는 수요자 집단을 확인을 해서 그 집단을 뭔다? 정한 거. 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표적 시장을 정하는 거예요. 표적 시장을 정했으면, 자, 정했어요. 정했으면 어떻게 돼요? 이
40대 여기 시장에 어떤 상품을 공급할 거냐, 신상품을 기획을 하는 단계가 타겟팅이에요. 그럼 타겟팅 됐으니까 이제 여기는 어떻게 돼요? 삼성 레미안도 공급하고 호반 베르디움도 공급하고 현대힐스테이트, 대우 프루조 뭐 이렇게 공급한 게 많죠. 대림, 이편한세상 이런 식으로 공급 경쟁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동일한 40대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가지고 있는 공급 경쟁자들 사이에서 자기 회사에서 공급하는 상품의 가격, 품질 등이 경쟁 회사의 제품과 비교를 하죠.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경쟁 우위 전략을 가지고 고객의 마음속, 여러분 마음속에 자기 회사의 제품의 위치를 정하는 전략을 뭐라고 한다? 차별화 전략. 어떤 제품 컨셉, 개념을 정해서 차별화시키느냐. 요즘에 보면은요, 뉴스에도 막 광고도 나오고 하고, 여러분도 많이 이제, 중개업소 지나가다 보면 많이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중개업소 보면 좀 관심 있죠? 뭐 붙어 있는가. 에? 그래서 보면요, 옛날하고 다른데,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그 컨설팅 좀 해줬던 게 직방이라고 있어요, 직방. 직방 컨설팅 했는데, 직방, 좀 전에 다방, 자방, 좀 일방, 요즘 뭐 한방, 뭐 하여튼 뭐 이상한 게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비슷비슷한데, 그러니까 뭐 항상 먼저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직방이 되기는 뭐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 시대니까 앞으로는, 예?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컴퓨터화가 된다. 소형 컴퓨터다. 다 된다 해서 했는데, 처음에는 수수료 안 받았어요. 근데 요즘은 수수료 받죠. 이제 수익 때문에. 그러니까 뭐든지 진입을 할 때는 꼬시는 거야. 그리고 이제 수수료를 딱 받아버려요. 보면은.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좀 많이 하고. 요즘에는요,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전략을 잘 세워야 돼. 찾아가는 중개업소, 이런 게 돼요. 여러분, 찾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게 기술이 발달되니까 참, 예? 계약은 어디서 맺어? 여러분, 사무실에 계약을 맺고, 사무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있는 아파트 단지마다 돌아가면서 부동산 관련 모든 상담을 다 주는 거야. 그 커피 하나씩 대접해 가면서. 물어볼 거 물어보세요. 예? 금융 상담, 무슨 상담, 개발 상담, 어떤 게 하는 게 좋냐. 다 상담해 줘. 뭐, 자동차에 하나 걸고 상담합니다. 하고 커피 자주. 푸드 들어가시죠? 그런데 그런 거 해서 우리가 누구 뭐 이렇게 밥차 보내는데 그게 아니라 찾아오는 부동산에서 딱 하는 거예요. 예? 아, 진짜요? 지금 있어요. 그 술 마시는 얘기했더니 진짜 하대. 또, 와, 이거 함부로 술 마시는 얘기할 것도 아니에요. 아, 수원의 영통에 하더라고. 이제 모임 가서 얘기했더니. 그러니까 차별화를 줘야 돼, 이제는 계속 생각하면서 어떤 차별화 줘야냐. 그래서 여러분 합격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 해야 될 게 뭐냐. 예? 뭐, 여러분 배워야 돼요. 뭐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컴퓨터를 좀 배우셔야 돼. 그래서 요즘에 뭐예요? 여러분 개인 홈피를 이용한 광고를 해야 돼요. 그게 비용이 적게 들어요. 예? 벼룩시장 이제 안 해요. 이제 그건 옛날 얘기지. 요즘 다 스마트폰이 하니까 이제 홈피 광고를 잘 해야 됩니다. 나중에 합격하면 그거 배워야 돼요. 네, 합격자 모임 가면 가르쳐 드립니다. 있죠? 그 실무교육 가면요, 거기서 가르쳐 줘요. 네. 돈 내고 배우지 마시고. 그런 걸 이제 잘 해야 돼, 전략. 근데 마케팅 믹스도요, 요즘에는 사례를 많이 내. 여러분, 옛날에는 개념 내다가 요즘에는 뭐, 작년에 27회도 사례. 4개 주어지고 사례 연결하는 문제. 작년에도 정답을 사례로 물었어. 여기서. 그러니까 요즘에 계속 요 4개를 출제를 계속 하네요. 요거는요, 영어를 알아야 돼. place, product, price,
프로모션, 4가지 P. 그러니까 P가 몇 개 있다? 4가지인데 여기서 포지셔닝 요 P가 아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그런데 문제는 다른 거는 어려운 용어는 아닌데 여기 어려운가 봐. 플레이스.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잘 틀려요. 이걸 유통 경로 전략이라고. 유통 경로 전략. 자, 여러분 이 얘기거든요. 부동산 개발 회사가 직접 분양하는 거. 요거죠. 그건 직접 유통 경로 전략이에요. 근데 간접 해주는 게 있죠. 간접 유통 경로 전략은요. 분양 대행사가 분양을 한다든지 또는 뭐가 있어요. 중개업소나 주택금융기관을 통해서 분양하는 것은 간접 유통 경로 전략. 시험 문제는 뭐를 출제를 많이 했어요. 2년 전에도 중개업소를 통한 분양. 이걸 출제를 한 3번 한 것 같아요. 무슨 전략? 유통 경로 전략. 자, 프로덕트는 제품 전략. 자, 여러분은 모델하우스 가면 여러분 뭐 보세요? 모델하우스 가봤을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가격? 가격은 뭐 가서 모델하우스 가서 가격 보니까 먼저 내려가서 뭐 어떤 게 있는가 이거 보는 거지. 들어가면서부터. 네? 구조잖아요. 요즘에 보면 3타입 형태의 평면, 뭐 설계, 광고만 설계 어떻게 설계되느냐, 네? 설계, 구조, 네? 구조, 구조물, 네? 또 부대, 시설 어떻게 배치되느냐 이런 걸 잘 보는 거지 뭐. 여러분 지상의 주차장을 요즘에 지하화하죠. 왜? 주차 공간 확보하기 위해서 뭐 지하화한다든지 또는 지상의 공간을 충분한 녹지 공간을 확보해서 소규모 공원이나 자연 친화적인 실개천을 설치한다든지. 요즘에 또 여러분 오라클 옛날에는 테니스장 했는데 요즘 테니스장 만드는 곳이 없대요. 요즘 다 뭐 만들어? 골프장을 만들대. 네? 아파트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기 백석역에 거기 아파트 거기 요씨 가정 거기 있어요. 거기 크게 진 주상복합인데 거기 보니까 골프장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 걸 만들면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분양가가 비싼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요구를 하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그게 막 달라져요. 어떻게 배치하느냐. 요것도 중요하고 또 가격도 중요하지. 예? 가격인데 제품의 품질에 비해서는 가격이 저렴하는 게 좋고 또 여러분 표적 수요자인 여러분의 자금 동원 능력과 금융기관의 자금의 융통, 금융과 고려해서 가격 전략을 수립을 하는데 자, 시장의 거래 가격과 비슷한 분양가를 정하는 것을 시가 전략. 그럼 시장의 분양 가격, 거래되는 가격보다 분양가를 낮게 정하는 게 뭐죠? 저가 전략. 여러분 자금을 빨리 회수할 필요가 있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소득이 낮다. 그럼 무슨 전략 가야 돼? 저가 전략. 작년에 정답이에요. 저가 전략. 고가 전략은 시장 거래 가격보다 비싸게 고가 분양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959에 평당 4천짜리 분양한다. 분양 안 돼. 0%야. 0%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4천 어디서 분양해야 돼? 강남 가서 분양해야지. 강남은요 분양가 4천 원이 아니라 4,500을 해야 4천 하면 이상해. 4,500 하면 분양 더 잘 돼. 특이해. 예? 여러분 광명이요 철산동이 유명합니다. 예? 철산동이 우리나라 분양가 상승의 시초를 제공했자가 광명 철산이에요. 현시성을 가진 건설회사가 처음으로 평당 1,000만 원을 벌었어. 서울에 800인데 서울 800만 원 분양가 시대에 1,000만 원 분양을 한 거야. 그래서 갑자기 분양가 그때부터 1,000만 원, 1,500에서 급속도로 올라간 시초를 우리는 현 두 글자 있는 그 종합건설회사에서 분양했어요. 네? 2001년도에. 기억나세요? 현진종합건설. 그래서 분양가가 급속히 올라가서 2년 뒤에 강남 분양가가 3천만 원 갔어요. 2003년도에. 폭발적으로. 그러니까
그때가 분양가가 규제가 안 됐어요. 자율화돼 버려서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 가격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격히 올랐다는 얘기죠, 분양가가. 자, 가격 전략도 있지만요. 또 촉진. 여러분 중요한 건 마케팅에서는 이게 중요하죠. 촉진 전략. 아니,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팔기 위한 촉진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뭐를 해야 돼? 알려야지 뭐. 광고도 있지만 또 뭐도 있어요? 홍보도 있고 인적 판매도 있고 판매 촉진도 있는데, 자, 여러분 광고는 뭐죠? 자, 여러분 교재에 광고가 나옵니다. 이 326페이지인가? 자, 부동산 광고는 명시된 광고주입니다. 자, 명시된 광고주가 광고 대금을 지급을 해요. 유료입니다. 광고 대금을 지급을 하고 부동산 상품을 소개하고 상품을 우리는 정보를 제공해서 고객을 설득하는 과정이 광고인데, 부동산 광고의 특성이 있어요. 자, 부동산 광고가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어요? 우선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적 제한이 있어요. 자, 여러분 광명의 아파트 분양을 하는데, 분양 광고를 하는데 어디 부산에 할 수는 없잖아요. 지역적 제한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시간적 제한이 있어요. 분양 광고는 분양 기간 동안 광고 효과가 지속이 되지, 그 이후는 지속되지 않죠. 시간적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험에는 뭐 그 지문보다 요걸 많이 출제하죠. 부동산은 개별성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광고 내용도 뭐를 가지고 있다? 개별성. 부동산 광고 내용도 개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일반 상품은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한쪽만이죠. 일면적인 광고지만은 부동산은요, 어떻게 돼요? 살 사람도 광고하지만 또 뭐죠? 아파트 팔면 그 사람 또 분양받을 거 아니에요. 팔 사람, 살 사람, 팔 사람 모두 대상으로 하는 광고에 뭐를 가지고 있다? 양면성. 살 사람, 팔 사람 모두 대상으로 하는 광고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두 개가 좀 지문에 자주 내고요. 또 광고 매체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 집에 가셔서 보면은 우리가 광고 매체 광고 많이 보죠. 방송 광고에 TV 광고예요. 시청각 효과가 있고, 라디오 광고는 청각 효과가 있는데 비용은 많이 비싸지만은 효과는 크죠. 네, 효과는 커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또 신문 광고가 있죠. 여러분 신문을 통해서 광고하는데 신문 전면을 통해서 하는 광고가 뭐죠? 전시 광고, 상세한 설명, 사진, 뭐 캐치프레이즈 다 들어가요. 그렇지만 전시 광고가 안 돼요. 공간에 제약이 있어요. 여러분 신문 보면 거의 조그맣게 땅, 금매 이렇게 조그맣게 있어요. 공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야거등을 활용하는 게 무슨 광고? 안내 광고예요. 자, 전철 타본 광고 있죠? 버스 옆에도 광고 있네요. 택시에도 옆에 광고 있네요. 이런 것은 교통 광고. 네? 영업 점포의 간판 등의 색상을 통한 광고. 자, 여러분 중개업소를 오픈한다. 여러분 그 간판 색상 뭘로 할까요? 흰색을 할 거예요? 노란색으로 할 거예요? 빨간색 할 거예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은요, 노란색이 효과가 크대. 일본은. 우리나라는 붉은 안 맞잖아요. 빨간색. 우리나라는 빨간색 효과가 크대. 그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점두 광고. 자, 그런 거 이제 멀리서도 쉽게 뛰고 찾아올 수 있어야 돼. 점두 광고라는 게 있어요. 자, 그리고 시험에 또 나올 때 주의를 용어 좀 어려운 노벨티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중개업소 오픈하면 여러분은 손님 오면 뭐를 주냐면 여러분 포스트잇 같은 거 주잖아요. 그래서 노벨티 광고. 실용적인 작은 물건을 지급을 함으로써 중개업소명 알리고, 예? 그리고 고객의 감사의 마음도 표하고 앞으로 계속 이용해달라는 호의적 관점에서 향하는 노벨티 광고가 있어요. 노벨티 광고.
요거 뒤에도 광고는 많은데 하여튼 이런 광고는 매체에 따른 광고에 분류. 자, 홍보는 뉴스 기사나 신문 기사를 통해서 알리죠. 자, 어느 지역에 아파트 분양합니다. 이런 거. 예, 홍보. 자, 여러분이 우리 예를 들어서 요즘 뉴스 신문에 많이 나오는 게 개포 8단지 많이 나오대요, 요즘. 이제 조만간 며칠 뒤에 분양을 해요. 예? 대단히 분양을 다음 분양을 합니다. 며칠 뒤에. 근데 그게 이제 보증보험 우리 HUG에서 승인을 떨어져서 이제 분양을 합니다. 예. 그게 여러분이 홍보잖아. 알려서 오게끔 만드는 거. 뉴스나 신문 기사를 통해서. 인적 판매는 보험 설계사, 그리고 방문 판매원, 고객을 직접 만나서 강한 설득을 통해서 판매하는 건데,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나타나는 인적 판매. 판매 촉진은 여러분이 진짜 요걸 좋아하는 경품 제공. 네, 경품 제공하려고. 이런 건 판매 촉진, 소비자를 판매 촉진하기 위한 수단. 또 판매원 촉진 수단으로서 많이 판매할수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거. 네 가지가 촉진 전략. 자, 그리고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 있습니다. 자,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자, 고객 점유라는 것은 소비자입니다. 요거는 생산자가 아니라 누구? 소비자. 소비자 행동 이론 차원에서 나타나는 게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인데, 요거는 꼭 요걸 나오죠. 아이다의 원리. 요것도 영어를 기억 좀 해야 되는데, 앞에 A는 attention이라는 영어예요. 주의, 주목을 끌고, 그 주목을 interest, 관심, 흥미를 불러일으킨다면 그 관심을 desire, 물건을 사고자 하는 욕망을 일으켜서 그 욕망을 액션, 구매 행동으로 나타내야 된다. 그래서 소비자의 상품 구매 결정 과정의 각 단계에 있어서 소비자와의 무슨 측면? 소비자와의 심리적 측면을 우리가 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톤, 취지 등을 조절해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게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관계는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일회적인 관계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상호관계를 중시하는 전략으로서 뭐와 관련입니까? 또는 브랜드. 상표, 브랜드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게 관계 마케팅 전략. 올해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정리하시면은 시험에 우리가 맞추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2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부동산 학은 김영진 교수의 자, 197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의 부동산 학이라는 학문을 도입을 해서 체계화시킨 학자이기 때문에 우리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만약에 부동산 학 기초에서 출제한다면은 이 개념은 반드시 내요. 근데 부동산 학 개념 내면서 이거 정답 물을 수는 없죠. 정답은 안 물어. 그래서 개념이 꼭 나오는데 정답 지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김영진 교수의 개념만 공부하시면 돼요.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 능률화의 원리. 이 원리는 뭐죠? 이론이고, 그 응용 기술 하면은 뭐죠? 실무. 이론과 실무인데,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해 나가는 종합 응용 과학을 부동산 학이라고 정의를 내려요. 이 김현진 교수의 개념만 잘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부동산 학의 성격을 보면은
아까 부동산학 개념에 종합응용과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선은 주변의 여러 과학, 경제학, 경영학, 사회학, 심리학, 건축공학, 토목학, 지질학, 법학, 행정학, 이 주변 여러 과학의 연구 결과를 이용을 해서 나타나는 무슨 과목? 종합. 종합과학으로서의 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종합과학. 그리고 또 여러분이 우주의 기본 원리를 연구하는 지구과학, 그리고 물리학과 같은 순수과학이 아니에요. 순수과학이 아니라 현실의 여러 가지 복잡 다양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슨 과학? 응용과학. 19회 시험 정답이죠. 그때 순수과학으로 출제했어요. 우리 순수과학이 아니라 무슨 과학이다? 응용과학. 그래서 아까 부동산학이 그래서 종합응용과학이다. 시험 지문에는 요 두 개가 우선 지문에 많이 뜨는 지문. 요 외에도 있죠. 어떤 부동산 활동이 바람직한가, 바람직스럽지 못한가를 판단해주는 규범과학. 또 인간과 부동산 사이의 관계인 여러 가지 사회적 형상을 연구하는 사회과학. 자연 현상을 연구하는 자연과학이 아닙니다. 사회과학이고, 또 구체적 현실의 부동산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또 구체적인 무슨 과학? 경험 과학으로서의 또 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죠. 이 두 개가 좀 자주 나옵니다. 또 김영진 교수는 부동산학을 연구할 때, 이런 부동산을 연구할 때 접근 방법으로서 아까 우리 종합과학이니까 김영진 교수는 무슨 과학? 종합과학을 강조했기 때문에 종합식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 이걸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김영진 교수는 부동산학을 연구할 때는 우리는 개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게 아니라 종합, 주변의 여러 과학의 연구 결과를 이용을 하자. 이용을 해서 체계화한 거예요. 체계화해서 부동산을 무슨 측면? 이제 아까 우리 관리적이 배웠는데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을 아까 뭐라고 설명했어요? 복합 개념.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 복합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 부동산학 응용에 대비를 하자. 이렇게 접근 방법을 강조한 학자가 바로 누구? 김영진 교수. 종합식에 김영진 교수 것만 잘 확인하면 돼요. 자, 우선은 그런 내용을 지금 거기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13페이지 밑에 복합 개념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복합 개념이 있고 여러분 교재 22페이지에도 복합 개념이 나와요. 13페이지와 22페이지에 복합 개념. 자, 여러분 거기에 이제 저번 주에 나누었던 그 40에 보면은 제 1번이 복합 개념인데 거기 페이지가 있어요. 페이지도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자, 잠시 쉬고 복합 개념부터 들어가겠습니다.